우연한 행운과 그 대가. 저는 늘 돈에 쪼들리며 살았습니다. 매달 월급이 들어와도 카드값에 월세 생활비까지 빼고 나면 통장에 남는 건 고작 몇만 원이었죠. 친구들이 맛집에 가자고 해도 미안, 다음에 하며 핑계를 댔어요.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가슴 한편이 쓰라렸습니다. 그날도 야근을 마치고 지하철 막차를 겨우 탔어요. 피곤에 찌든 얼굴을 유리창에 비춰보니 한숨이 절로 나왔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집까지 가는 길은 어둡고 쓸쓸했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휴대폰 불빛을 켜고 있었는데 가로등 아래 검은색 가방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꽤 고급스러운 가방이었죠. 주인이 떨어뜨린 건가 싶어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가 가방을 떨어뜨렸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가방을 들어올렸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안에 뭐가 들어있나 싶어 지퍼를 살짝 열어봤죠.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5만 원권 지폐가 두툼한 다발로 여러 개 들어있었죠. 손전등 불빛에 비친 돈 뭉치들이 너무나 선명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런 걸 실제로 보는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거든요. 이게 진짜야? 다시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진짜 돈이 맞았죠. 대충 세어봐도 몇 천만 원은 될 것 같았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였나요?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없었죠. CCTV가 있나 싶어 고개를 들어봤지만 이 골목은 사각지대였다. 가방을 다시 닫고 품에 안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빨라졌습니다. 혹시 누가 따라오는 건 아닌가 싶어 뒤를 돌아봤지만 조용했다. 원룸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가방을 다시 열어봤죠. 역시나 돈이 맞았다. 한 다발을 손에 들고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새 돈 특유의 잉크 냄새가 났어요. 이게 꿈인가 싶어 뺨을 꼬집어봤지만 아팠죠. 도대체 누가 이런 돈을 가방에 넣고 다니다가 떨어뜨린 거지? 궁금함과 동시에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런 큰 돈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라면 보통 사람은 아닐 것 같았거든요. 혹시 위험한 사람들과 관련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깐이었습니다. 돈을 보고 있으니 온갖 상상이 펼쳐졌죠. 밀린 카드값을 갚고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친구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 오랫동안 사고 싶었던 옷도 사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돈이 든 가방을 베개 옆에 두고 한참을 뒤척였죠. 머릿속에서는 천사와 악마가 싸우고 있었다. 양심은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했지만 욕망은 아무도 모르니까 쓰라고 속삭였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잠들 수 있었죠. 꿈속에서도 돈 뭉치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꿈이 아니었죠.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세수를 하면서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고민했죠. 회사에 가서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동료들이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지만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생각해봤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면 될까요? 하지만 그러면 이 돈은 영영 제 손을 떠나겠죠. 주인이 나타나면 그때 돌려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잠깐만 써볼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한 달만, 아니 일주일만이라도 이 돈으로 좀 편하게 살아보면 어떨까 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잖아요. 퇴근하면서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평소에는 컵라면만 사던 제가 그날은 좋은 도시락을 골랐죠. 계산할 때 가방 속 5만 원권이 떠올랐다. 지갑에서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도시락을 먹으면서도 가방만 쳐다봤어요. 저 돈만 있으면 매일 이런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죠. 아무도 모르잖아.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온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다. 이미 마음은 기울어져 있었거든요. 그날 밤 인터넷을 검색해봤습니다. 분실물을 주웠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찾아봤죠. 법적으로는 신고해야 한다고 나와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신고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주인이 찾으러 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일주일만 기다려보자. 그래도 아무도 안 오면 그때 쓰는 거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어떻게 쓸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다음 날부터 분실물 신고 게시판을 계속 확인했다. 혹시 누가 가방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나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죠.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찾지 않았죠. 이제 정말 제 거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점점 커져갔다. 그래, 한 번만 써보자.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가방에서 5만 원권 몇 장을 꺼냈어요. 손에 잡히는 감촉이 너무나 생생했죠. 이게 진짜 제 돈이 되는 건가요? 은행에 가서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입금 후 잔고를 확인하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죠. 평생 보지 못했던 숫자들이 통장에 찍혀 있었다.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가격표를 보지 않았어요. 먹고 싶은 거 다 골랐죠. 계산할 때 카드가 승인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기분이었구나. 돈이 있다는 것에 자유로움을 처음 맛보았죠. 그동안 얼마나 옥죄어 살았는지 깨달았다. 이제 더 이상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가끔씩 양심의 가책이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요? 원래 주인이 있을 텐데 이렇게 써도 되는 건가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고개를 저었죠. 이미 일주일이나 지났잖아. 주인이 정말 찾고 싶었다면 벌써 찾았을 거야.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제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먼저 밀린 카드값을 모두 정리했죠. 그동안 최소 금액만 내느라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던 빚들을 깨끗하게 갚았다. 카드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완납 축하한다고 할 때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옷장도 새로 채웠어요. 그동안 할인 매장에서 싸구려만 사 입었는데 처음으로 백화점에서 정가로 옷을 샀죠. 입어보니 확실히 달랐다. 재질도 좋고 핏도 완벽했습니다. 거울을 보는 제 모습이 한결 당당해 보였어요. 회사에서도 달라졌습니다. 그동안은 점심값이 아까워서 도시락을 싸다녔는데 이제는 동료들과 함께 맛있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죠. 제가 먼저 오늘 내가 낼게 하며 계산하는 모습에 동료들이 놀라워했다. 야, 너 요즘 복권 당첨됐어? 김 과장이 농담조로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그냥 좀 잘 됐어요. 실제로 얼굴에 여유가 생겼나 봐요. 거울을 볼 때마다 예전보다 환해진 제 표정을 볼 수 있었거든요. 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는구나 싶었습니다. 친구들과 만날 때도 달라졌죠. 그동안은 술집에서도 안주 하나 더 시키는 걸 주저했는데 이제는 비싼 안주도 부담 없이 주문했다. 친구들이 너 진짜 달라졌다 하며 신기해했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어? 승진했어? 민수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웃기만 했어요. 이런 비밀이 있다는 게 묘하게 기분 좋았거든요. 주말에는 혼자 여행도 다녀왔죠. 그동안 가고 싶었던 제주도에 2박 3일 여행을 떠났다. 항공료도 비싸다고 생각 안 하고 바로 예약했습니다. 좋은 호텔에서 맛있는 음식 먹고 편안히 쉬니까 정말 힐링이 됐어요. 부모님께도 용돈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죄송했던 마음에 평소보다 많이 드렸죠. 부모님이 깜짝 놀라시면서도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다. 우리 아들이 효자네. 아버지가 흐뭇해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들었죠. 이 돈이 정말 제 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금세 사라졌다. 벌써 2달이나 지났는데 아무도 찾지 않잖아요. 이제는 정말 제 돈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새 차도 샀습니다. 중고차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원하던 차종이었죠. 차 키를 받는 순간의 기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첫 드라이브를 하면서 이게 내 차구나 하는 실감이 났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제가 달라진 걸 알아봤어요. 새 차를 타고 다니고 옷차림도 좋아지니까 요즘 사업이 잘 되나 봐요 하며 인사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흐뭇했죠. 그동안 마이너스였던 계좌가 이제는 플러스로 바뀌어 있었다. 이런 여유로운 삶이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역시 돈이 있어야
사람다운 생활을 하는 거야. 혼잣말을 하며 만족스러워했죠. 그동안 얼마나 쪼들리게 살았나 싶더라고요. 이제는 다시 그런 생활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돈 걱정 없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어요. 출근길에도 기분이 좋아서 콧노래를 부르곤 했죠. 하지만 가끔씩은 불안했습니다. 이 행복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원래 주인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죠?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항상 그런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런 평화로운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묘한 기분이 들었죠.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뒤를 돌아봤지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싶어 고개를 젓고 계속 걸었어요. 하지만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죠. 지하철에서 내려 집으로 가는 골목길에서도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발소리가 제 걸음과 똑같이 맞춰져서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갑자기 걸음을 멈췄는데 뒤에 발소리도 멈췄다.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이상했어요. 천천히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었죠. 그냥 착각인가 싶어 다시 걸었는데도 그 느낌은 계속됐다.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문을 잠그고 나서야 조금 안심이 됐죠. 하지만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니 건물 앞에 낯선 검은색 승용차가 세워져 있었다. 저 차 전에 없었는데 확실히 처음 보는 차였습니다. 번호판도 기억해뒀죠. 혹시 몰라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뒀다. 차 안에 사람이 있나 싶어 자세히 봤는데 선팅이 짙어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확인해보니 그 차는 사라져 있었죠. 그냥 우연의 일치였나 싶었다. 하지만 며칠 후 또 다른 차가 같은 자리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흰색 SUV였어요. 뭔가 이상해. 점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죠. 혹시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퇴근길에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계속 뒤를 돌아보면서 걸었죠. 지하철에서도 주변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했다. 혹시 저를 따라오는 사람이 있나 싶어서였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 확실하게 느꼈어요. 커피숍에서 나오는데 건너편에 서 있던 남자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눈이 마주치자 그 남자는 급하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분명히 날 보고 있었어. 가슴이 두근두근했습니다. 그 남자는 평범해 보이는 30대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뭔가 날카로운 인상이었죠. 제가 걸어가는 방향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집에 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 돈과 관련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큰 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닐 테니까요. 설마 그 돈 원래 주인이 찾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이미 상당 부분을 써버렸는데 말이에요. 밤에 잠들기 전에도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창문 밖을 보니 또 다른 차가 세워져 있었다. 이번에는 회색 세단이었습니다. 정말 우연일까요? 이제 어떻게 하지?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 돈에는 분명 사연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연이 저에게까지 미치고 있는 것 같았죠. 다음 날부터는 출퇴근 경로도 바꿨습니다. 평소와 다른 길로 다니면서 혹시 따라오는 사람이 있나 확인했죠. 하지만 그럴수록 더 불안해졌다. 휴대폰으로 분실물 관련 법률을 찾아봤습니다. 혹시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검색 결과를 보니 가슴이 더 답답해졌어요. 이미 늦었나.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처음에 경찰서에 신고했어야 했는데 욕심을 부린 게 잘못이었나 싶었죠.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혹시 위험한 사람들이 저를 찾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안한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늦은 야근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왔죠. 현관문 앞에 서서 열쇠를 꺼내려는데 발밑에 하얀 봉투가 놓여 있었다. 뭐지?
조심스럽게 주워서 확인해 봤는데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걸 놓고 간 거죠?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급히 집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짧은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컴퓨터로 출력한 것 같은 깔끔한 글씨였죠. 내용을 읽는 순간 온몸에 피가 식었습니다. 내가 가진 돈을 돌려놔라. 이것이 마지막 경고다. 72시간의 시간을 준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편지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죠. 정말로 누군가 저를 찾고 있었던 거다. 그동안의 불안감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연락처도 없고 어디로 돌려줘야 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상당 부분을 써버렸는데 어떻게 다 돌려주죠?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죠. 혹시 누가 집으로 찾아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문단속을 여러 번 확인했다. 새벽에 간신히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또 다른 편지가 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우편함에 들어있었죠. 내용은 더 구체적이었다. 48시간 남았다. 월요일 저녁 6시까지 한강공원 반포지구 3번 벤치에 가방을 가져와라. 경찰에 신고하면 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완전히 공포영화 같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하지만 현실이었죠.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고 위협하고 있었다. 주말 내내 집에만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기가 무서웠거든요. 친구들이 만나자고 연락했지만 모두 핑계를 대고 거절했죠.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계속 고민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도 생각해봤지만 편지에서 하지 말라고 했고 무엇보다 제가 그 돈을 썼다는 걸 어떻게 설명하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은행 계좌를 확인해봤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원래 가방에 있던 금액을 다 채울 수 없었어요. 차값, 옷값, 여행비, 부모님 용돈까지 이미 너무 많이 써버렸거든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왜 그때 욕심을 부렸을까요? 처음에 경찰서에 가져다 줬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후회해도 소용없었지만 계속 후회가 됐다. 월요일이 되자 더 구체적인 위협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였어요. 발신자 번호는 표시되지 않았죠. 오늘 6시. 늦지 마라. 돈이 부족하면 내가 대신 갚아야 한다. 마지막 문장이 특히 무서웠습니다. 대신 갚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했죠. 회사에서도 전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시계만 자꾸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6시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동료들이 괜찮냐고 물어봤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5시가 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조퇴했어요. 집에 가서 남은 돈을 모두 챙겼죠. 원래 가방도 가져갔다. 하지만 돈은 절반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한강공원으로 가는 길에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도망갈까도 생각해봤지만 어디로 가죠? 이미 제 신상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에요. 6시 10분 전에 반포지구에 도착했습니다. 3번 벤치는 쉽게 찾을 수 있었죠. 주변에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는데 그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정확히 6시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30대 정도 되어 보이는 평범한 인상의 사람이었는데 며칠 전 커피숍 앞에서 봤던 그 남자였어요. 가방 가져왔나?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건네주었죠. 돈이 부족한데요. 남자가 가방을 열어보더니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다. 얼마나 썼어? 절반 정도요. 정말 몰랐습니다. 누구 건지 몰랐다고요. 몰랐다고? 그럼 왜 신고 안 했어? 할 말이 없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남자는 핸드폰을 꺼내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돈이 절반밖에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를 다시 봤다. 내일까지 나머지를 구해와. 못 구해오면 내가 직접 갚아야 해. 어떻게 갚으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남자는 가방을 들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벤치에 혼자 남겨졌죠. 다리에 힘이 없어서 한참 동안 일어날 수 없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내일까지 그 큰 돈을 어떻게 구하죠?
친구들에게 빌려달라고 할 수도 없고 은행에서 대출받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그날 밤 전화가 왔습니다. 또 다른 남자 목소리였어요. 시간이 얼마 없어. 24시간 후에 연락할 테니까 준비해둬. 정말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다른 방법을 생각해봐야지. 무슨 뜻인지 물어보려 했는데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났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에 갔습니다. 급전 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죠. 하지만 직장인 신용대출은 심사에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당일 대출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정말 급한 일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직원에게 간절히 부탁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규정이라며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죠. 절망적인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하루 종일 방법을 생각해봤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돈을 빌릴까도 생각했지만 그 큰 돈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저녁 7시쯤 전화가 왔어요. 예상했던 그 남자였습니다. 준비됐나? 돈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쩔 수 없지. 내일 아침 주소 보낼 테니까 나와. 어디로요? 뭘 하려는 거예요? 직접 와서 확인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건가요? 그날 밤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온갖 나쁜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갔죠. 혹시 저를 해치려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불법적인 일을 시키려는 건 아닐까요? 새벽에 문자가 왔습니다. 주소와 함께 시간이 적혀 있었어요. 오전 10시까지 나오라는 거였다. 주소를 찾아보니 외곽 지역의 창고 단지였습니다. 완전히 외진 곳이네. 더욱 불안해졌어요. 왜 하필 그런 곳으로 부르는 걸까요?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시간에 맞춰서 그곳으로 향했다. 택시 기사도 이런 곳에 웬일이세요 하며 의아해했습니다. 창고 단지에 도착하니 정말 을씨년스러웠어요. 사람이라곤 저밖에 없는 것 같았죠. 문자로 받은 주소를 찾아 걸어갔다. 발걸음 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지정된 창고 앞에 도착했어요. 문이 조금 열려 있었죠. 안을 들여다보니 어둡고 넓었다. 몇 명의 사람,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들어와.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서웠지만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고 안에는 서너 명의 남자들이 있었죠. 모두 험악해 보였다. 앉아. 한 남자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으니까 그들이 저를 둘러쌌어요. 압박감이 대단했죠. 돈은 못 구해왔고, 네, 정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데? 모르겠어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한 남자가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주워온 바로 그 가방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죠. 가방을 자세히 보니 일부 돈에 빨간색 얼룩이 묻어 있었다. 이게 뭐죠? 은행에서 도난 방지용으로 쓰는 추적 잉크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추적 잉크라고요? 그럼 이 돈은? 이 돈이 훔친 거예요. 그제야 눈치채나. 남자들이 비웃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죠. 그동안 쓴 돈이 모두 도난당한 돈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모르고 한 일입니다. 정말 몰랐다고요. 모르고 했든 알고 했든 상관없어. 이미 내가 썼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았어요. 너는 이제 우리랑 함께해야 해. 무슨 말씀이세요? 돈을 갚을 때까지 우리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야.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의 일이라는 게 뭔지 대충 짐작이 갔어요. 분명 불법적인 일일 거죠. 저는 그런 일 못합니다. 선택권은 없어. 이미 범죄에 연루됐거든. 범죄에 연루됐다는 말에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정말 단순히 가방을 주었을 뿐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요. 경찰에 가서 진실을 말하겠어요. 그래? 그럼 내가 도난당한 돈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썼다는 게 들통날 텐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한 게 맞았어요. 아무리 몰랐다고 해도 분실물을 신고하지 않고 쓴 건 잘못이었죠. 시간을 줄 테니까 생각해봐. 내일까지 답을 정해와.
남자들이 저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창고를 나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오는 내내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였나요? 단순히 가방을 주운 것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다니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행복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기분이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돈은 처음부터 함정이었다는 거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제가 주울 수 있는 곳에 놓아둔 거였죠. 저를 범죄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말이에요. 하룻밤을 고민한 끝에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었거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향했죠. 신고하러 왔습니다. 경찰관이 친절하게 접수를 받아줬어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털어놨습니다. 가방을 주운 일, 돈을 쓴 일, 협박을 받은 일까지 숨기지 않고 다 얘기했죠. 지금 상황이 위험할 수 있으니 보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연락이 왔어요. 제가 연루된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는 거였죠. 경찰서에서 만난 형사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이번 사건의 배우는 당신이 아는 사람일 겁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요? 네. 당신 회사 상사입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회사 상사라니요? 누구를 말하는 거죠? 박 부장님이요? 맞습니다. 박상훈 부장이 이번 사건의 주범입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박 부장님이 주범이라고요? 그럴 리가 없죠. 평소에 저한테 잘해주시던 분인데요. 형사가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박 부장이 회사 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다른 사람에게 죄를 덮어씌울 계획을 세웠다는 거였어요. 그 희생양이 바로 저였던 거죠. 처음에 은행 강도 사건을 계획했습니다. 박 부장이 자신이 횡령한 돈의 출처를 감추기 위해 꾸민 가짜 강도 사건이었죠. 그리고 그 돈을 당신이 주울 수 있는 곳에 일부러 놓아둔 겁니다. 그럼 저는 처음부터 이용당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신이 그 돈을 쓰면 증거가 남게 되고 나중에 은행 강도 사건의 공범으로 몰 계획이었죠.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속아 넘어간 거였어요. 하지만 당신이 신고하면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박 부장은 어제 체포됐어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배신감도 컸어요. 그동안 저를 잘 대해주던 박 부장님이 저를 이용하려 했다니요. 제가 쓴 돈은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은 별도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다행히 피해자가 된 셈이니까 크게 처벌받지는 않을 거예요. 경찰서에서 나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처음에 신고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욕심을 부린 제 잘못이 컸죠. 며칠 후 박 부장과 마주칠 기회가 있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였죠. 수갑을 찬 박 부장을 보니 복잡한 심정이었다. 미안하다. 박 부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저를 이용하려 하셨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회사 돈에 손을 댔는데 들킬 상황이 되니까. 그래도 저는 아무 잘못이 없었잖아요. 내가 돈에 손대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없었을 거야.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제가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였거든요. 하지만 내 덕분에 더 큰 범죄를 막을 수 있었어. 형사가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박 부장이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큰 사건이었거든요. 다른 피해자들도 있었고요.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죠. 결국 저도 잘못을 저질렀는데 말이에요. 회사에서는 박 부장 사건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봤죠. 저도 연루됐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너도 같이 한 거야?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피해자예요. 해명했지만 완전히 믿어주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한번 생긴 소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결국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서 일할 수는 없었거든요. 동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고 무엇보다 제 스스로가 견디기 힘들었죠. 퇴사하는 날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행복하게 일했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게 끝이었어요. 박 부장 자리를 보니 허무했습니다. 그 사람도 결국 돈 때문에 인생을 망친 거잖아요. 저와 다를 게 없었던 거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죠. 월급은 전보다 적었지만 정직하게 번 돈이었다. 그게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 부장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달라는 거였죠. 마지막으로 이 일을 정리할 때가 온 거였습니다. 법정에 섰을 때 떨렸어요. 그래도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잘못도 인정하고 박 부장의 범죄도 증언했죠. 피고인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해봤어요. 용서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예요. 박 부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지만 이미 늦었죠.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정 밖에서 낯선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잠깐만요. 그 남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누구세요? 저는 진짜 은행 강도예요. 뭐라고요? 진짜 은행 강도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박 부장이 가짜 강도 사건을 꾸몄다고 하는데 사실 그날 정말로 은행 강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 거거든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럼 그 돈은 정말 훔친 돈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박 부장이 제 범죄를 이용해서 자신의 횡령을 숨기려 했던 겁니다. 일석이조였던 거죠. 그럼 당신은 두 사건 모두에 휘말린 거예요. 정말 운이 없었던 거죠. 그 남자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훔친 돈을 숨기던 중에 박 부장과 마주쳤고 박 부장이 그 상황을 이용하자고 제안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당신이 그 돈을 주울 수 있게 일부러 배치한 겁니다. 나중에 당신을 공범으로 몰면서 진짜 범인인 저는 숨기려고 했던 거죠. 정말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가짜 범죄와 진짜 범죄가 얽혀 있었던 거였죠. 왜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 때문입니다. 당신은 정말 무고한 피해자였거든요. 그 남자는 경찰서에 자수하겠다고 했어요. 진실을 밝히고 싶다는 거였죠. 며칠 후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정말로 은행 강도 사건이 따로 있었고 박 부장이 그걸 이용해서 자신의 횡령을 숨기려 했다는 거였어요. 결국 저는 두 개의 범죄에 동시에 휘말린 불운한 피해자였던 겁니다. 단순히 가방을 주운 것 때문에 이런 복잡한 사건에 연루된 거였죠. 마지막 재판에서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처음에 분실물 신고를 했다면 이런 복잡한 사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제가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모든 게 달랐을 거죠.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재판이 모두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 다른 진실이 드러났거든요. 형사 한 분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요? 사실 박 부장이 당신을 선택한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무슨 얘기인가요? 박 부장은 평소에 당신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돈에 쪼들린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회사 회식 때 당신이 돈 걱정하는 모습, 점심값 아끼는 모습을 다 봤던 거죠. 그래서 미끼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겁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저는 완전히 계산된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당신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른 동료들도 후보에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도요? 네, 신입사원 김 씨, 대리 이 씨도 후보 명단에 있었죠. 하지만 당신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정말 끔찍했어요. 제가 그렇게 뻔한 사람이었나 싶어 자존심이 상했죠. 그럼 가방을 떨어뜨린 장소도 당신의 퇴근 경로를 며칠 동안 조사해서 정한 겁니다. 당신이 반드시 지나가는 골목이었죠.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사실은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이었던 거죠.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그렇게 절망적으로 보였나 봅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그 유명한 골목길이 보였죠. 몇 달 전 제 인생을 바꿔놓은 그 장소 말이에요. 만약 그날 다른 길로 갔다면? 그런 생각을 해봤지만 의미 없는 일입니다. 박 부장은 다른 방법을 찾았을 테니까요. 며칠 후 회사 동료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이번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죠.
너 정말 힘들었겠다. 김 대리가 동정 어린 눈으로 저를 봤어요. 사실 나도 후보에 있었다는 거 들었어. 진짜요? 응. 경찰이 와서 물어봤거든. 박 부장이 나한테도 관심 있었던 것 같다고. 그 말을 들으니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싶어서요. 하지만 내가 제일 조건에 맞았던 것 같아. 성격도 착하고 욕심도 없어 보이고. 욕심이 없다고요? 제가 돈을 썼는데요.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누구라도 그랬을 거야. 동료의 위로가 조금은 마음을 편하게 해줬습니다. 지금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어요. 새로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죠.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려와요. 길에서 지갑이나 가방을 봐도 절대 만지지 않습니다.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죠. 그때의 교훈을 잊지 않으려고 해요. 돈의 유혹은 정말 무서운 거였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 유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었죠. 박 부장처럼 다른 사람의 약점을 파고드는 사람들 말이에요.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또 다른 가방이 놓여 있는 걸 봤습니다. 순간 심장이 뛰었죠. 혹시 또 누군가의 함정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고 바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관이 와서 가방을 수거해 갔죠. 나중에 연락이 와서 진짜 분실물이었다고 했습니다. 주인도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뿌듯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한 거구나 싶었죠. 요즘은 후배들에게도 얘기해 줍니다. 길에서 뭔가를 주워도 절대 쓰지 말고 바로 신고하라고요. 순간의 욕심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제가 산증인이니까요. 박 부장은 결국 5년형을 받았습니다. 횡령죄와 사기죄가 모두 인정됐거든요. 진짜 은행 강도범도 3년형을 받았고요. 저는 다행히 집행유예로 끝났어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였지만 정상 참작 사유가 많다고 판사가 말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찔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끝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진짜 범죄자가 되어버렸을 거예요. 그래도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천사도 될 수 있고 악마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박 부장은 그러지 못했죠. 결국 모든 걸 잃고 감옥에 갔습니다. 요즘 제 좌우명은 이겁니다. 정직이 최고의 정책이다. 비록 가난해도 정직하게 사는 게 최고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한순간의 행운이 평생의 불행이 될 수 있다는 것도요. 그날 밤 그 골목길에서 가방을 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여전히 돈에 쪼들리지만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까요? 하지만 이제 그런 상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다시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정말 여유로워진다면 그때는 정직한 방법으로 번 돈으로 여유를 누리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게 진짜 행복일 테니까요.